이격에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너무 더운 것 같고 저는 지난주에 그 러시아 작곡가들 20세기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했었고, 쇼스타코비치. 쇼스타코비치, 그레차니노프, 스비리도프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1시간 동안 연주했었고요.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좋아하던 작품도 있었고 새로 배운 것들도 있었는데 정적인데 되게 몸이 힘든 거 있죠. 정적인데 몸이 힘들다. 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에너지가 강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막 힘들진 않은데 너무 막 이렇게 무거운 느낌이어서 좀 체력적으로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참 신기하죠. 그 전쟁을 겪은 네.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오는 음악의 특징이 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특이한 에너지가 있어요. 스비리도프라는 작곡가의 떠내려가는 러시아라는 연가곡을 연주했는데, 예. 사실은 좋은 말로 떠내려가는이지 망해가는 러시아래요. 그 직역은.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네, 그 당시 어떤 네. 그런 전쟁과 이런 것을 나타낸 연가곡인데, 어쨌든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고 또 성악가와도 저도 되게 즐거운 연주였어요. 그 음악의 그 재료를 봤을 때 네, 어떻게 보면 기쁨보다 이 슬픔과 아픔이 에너지가 더 강해요. 맞아요. 결핍 이런 게 훨씬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노래는 누가 했습니까? 노래는 바리톤 박성환 씨가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 오늘은 저녁에 이제 스트라빈스키라는 작곡가의 가곡들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아니 두 분 다 이탈리아에서 공부하신 분들인데 맞아요. 러시아 다녀오신 분들이 뭐 하시라고 자꾸 러시아 곡을 이렇게. 잘 없어요. 러시아 다녀오신 성악가분들 잘 없어요. 자, 이 방송을 듣고 러시아 공부하신 분들 지금 분노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퀴즈 음악으로 진노의 날을 들었는데.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입니까? 오늘은 베토벤의 피아노, 플룻, 바순을 위한 삼중주입니다. 이 곡을 오늘의 주제곡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내악 곡들 여러 가지 소개해드렸잖아요. 지금까지 피아노 트리오, 현악 사중주 이런 것들 들려드렸는데, 네. 피아노 플룻 바순을 위한 구성은 흔치 않을 뿐더러 한 번도 소개해드린 적이 없어서 베토벤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곡가의 작품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어봅니다. 베토벤의 어린 시절 힘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베토벤의 생애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 알려진 작곡가를 소개드릴 때는 그 작곡가의 어떤 드라마틱한 부분을 항상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은 어린 시절에 특히 더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베토벤의 어린 시절도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정경 교수님 말씀처럼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베토벤의 유년기가 음악사에서 종종 어두운 재능의 서막처럼 다뤄지는 것 같은데요. 네. 모차르트처럼 귀족의 품에서 극진히 보호받은 천재 소년은 아니었고요. 베토벤의 삶은 가난하고 거칠고 사랑보다는 책임과 두려움으로 채워진 것 같습니다. 베토벤의 아버지는 베토벤 가문의 음악 전통을 이어받은 궁정 음악가였습니다. 보온의 궁정에서 테너 가수로 활동하면서 피아노와 바이올린 개인 교습으로 부수입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베토벤의 할아버지만큼 실력이 뛰어나지 못했고 또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아들인 베토벤 영향을 받았겠는데요. 네, 이 아버지가 아주 오랫동안 베토벤에게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고통을 줍니다. 베토벤은 1770년에 독일의 본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 요한 베토벤의 집요한 교육 아래 아주 어린 나이에 음악 훈련을 시작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교육적 측면에서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베토벤의 아버지가 베토벤에게 음악 교육을 시작한 가장 큰 동기가 신동 모차르트의 성공 사례였습니다. 모차르트가 유럽 전역에서 신동으로 이름을 떨치면서 투어 공연으로
막대한 명성과 부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제2의 모차르트로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음악 교육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차르트의 아버지처럼 전략적이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음악적 재능과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했습니다. 술에 의존한 삶 그리고 가족을 향한 폭력은 어린 베토벤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음악은 대신 베토벤에게 아버지의 채찍이자 동시에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2의 모차르트로 만들겠다. 이 의도는 참 좋은데 네. 하지만 그 목적이 제2의 모차르트로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 네. 그리고 예. 아버지가 또 모차르트의 아버지와는 많이 다른 분이셨던 거죠. 참 베토벤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또 이 아버지 교육 방식이 혹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베토벤이 4살 때부터 강제로 하프시코드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연습을 하게 했고요.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실수를 하면 심하게 때렸다고 합니다. 체벌. 네, 가장 지독한 것은 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늦게 들어오는 날에 잠들어 있던 이 베토벤을 강제로 깨워서 새벽까지 피아노를 치게 했다고 합니다. 연습량을 채우지 않으면 밥도 주지 않고 와.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오직 음악에만 매진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체벌에 밥도 안 주고 네. 굶기고 네. 학교도 못 가게 하고 3정 세트가 아주 가혹한데요. 대단한 아버지. 우리나라에 한번 오셔야 네. 정신을 차리실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여론의 문매를 한번 이런 강요 속에도 베토벤은 재능을 드러냈습니까? 네, 7살에 공식적인 첫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이었고요. 그런데 당시 이 아버지가 베토벤의 나이를 2살 줄여서 소개를 합니다. 7살인데 5살이라고 속여서 홍보를 한 건데 모차르트보다 더 어린 신동으로 소개해서 화제를 끌려는 의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베토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이 1772년생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원래 1770년생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의도와 상관없이 실력을 발휘한 이 베토벤이 11살에 궁정 오르가니스트였던 네페의 조수로 임명되어서 직업 음악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음악 잡지에서는 가장 유망한 재능을 지닌 소년이라고 소개하면서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을 능숙하게 연주하고 또 작곡도 시작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베토벤에게 음악이 단순한 기술 습득은 아니었던 것 같고 말이 되지 않는 어떤 세계를 이해하고 말할 수 없던 감정을 표현하는 유일한 통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어린 베토벤의 멘탈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굶기고 네. 맞고 그리고 본인이 가고 싶으면 학교를 못 가게 하고 이런 개인적인 생활이 없는 상태에서 음악만 시키면 음악이 싫고 잘못될 수 예, 있잖아요. 잘못되면서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어린 베토벤은 결국 다 이겨냈네요. 그 재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베토벤, 본이라는 도시가 베토벤에게 중요한 토양이 되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본의 귀족들과 실내악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1780년대 본은 작지만 생기 넘치는 궁정과 문화적 활동으로 주목받던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도시가 당대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관악 앙상블의 전통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많은 귀족 가문들이 개인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거나 음악회를 열곤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어린 베토벤에게 실내악과 관악기의 음색을 일찍부터 익힐 수 있는 특별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주제곡 베토벤, 피아노, 플루트, 바스를 위한 삼중주. 위에서 언급한 본에서 작곡한 작품인데요. 언제쯤이었습니까? 네, 1786년이니까 베토벤이 16살 어허. 정도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 베토벤의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고 또 결국에는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또한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 중이고 그러니까 베토벤이 16 나이에 실질적으로 가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11살 때부터 궁정 오르가니스트 네페의 조수로 일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당시 베토벤이 이제 작곡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본 궁정의 오르간 연주자로 그 급여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86년 말에는 처음으로 빈을 방문해서 모차르트를 만나려고 했지만
어머니의 병환이 심해서 곧바로 본으로 돌아와야 했고요. 그리고 이 시기 본에는 관악기 앙상블이 발달해 있었는데 이 베토벤이 그래서 관악기가 포함된 실내악 작품을 여러 곡 작곡했습니다. 이때는 모차르트가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초연한 해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베토벤 정도 되면 네, 뭔가 환경이 좀 풍요로워서 네. 작곡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도 이 고정 급여에 대한 갈망이 있었네요. 보니까 그렇죠. 본 궁정의 부오르간 연주자로 급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작곡 환경이 나아질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네. 그 급료를 받은 대신에 그들이 원하는 곡을 또 작곡을 많이 해요. 그런 곡도 뭐 썼어야 됐을 수 있겠죠. 이 시대 다른 여러 작곡가들처럼요. 아하, 자, 또 이 시기에 1786년 모차르트가 피가로의 결혼을 초연했다. 엄청나게 또 모차르트가 주목받던 시기였는데, 네, 최고의 히트를 만들던 시기였죠. 자, 바로 이 계기, 이 시기에 어떤 계기로 작곡을 하게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시기에 베토벤이 프리드리히 폰 베스터홀트 남자 가문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가문은 아버지가 바순을 연주했고요. 아들이 플룻을 그리고 딸 마리아 안나는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애호 가문이었던 거죠. 특히 이 딸 마리아 안나는 베토벤에게 피아노 수업을 받았고요. 이것이 곧 베토벤이 이 가족을 위한 곡을 쓰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는 피아노, 플룻, 바순을 위한 삼중주는 바로 이 가문의 악기 어허. 편성을 염두에 두고 작곡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각 악기에 화려하고 독립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베토벤이 이 스승 네페와 함께 고전주의 기법들을 학습했거든요. 그리고 하이든과 모차르트를 모범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에서는 단순히 선배 작곡가들에 대한 모방을 넘어서 곧 다가올 새로운 이 시대의 작곡가로서의 방향성을 암시하는 순간들이 곳곳에 포착이 됩니다. 김현정님, 베토벤이 이토록 고달픈 어린 시절을 보냈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듣는 베토벤의 음악이 결코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 프리드리히 폰 베스트홀트 남자 가문을 만약 만나지 않았다면 이 곡이 안 나왔겠군요. 안 나왔을 수도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죠. 네. 이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보온이라는 지역에 관악기 앙상블이 또 유행을 했으니까 베토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 남자 가문도 대단한 게 바순을 연주하고 또 플룻을 취미로 연주했는 이것이 굉장히 재미있죠. 이야, 또 딸은 말이 안 나는 피아노를 네, 연주하고. 네. 자, 이 작품 앞으로 펼쳐질 베토벤의 음악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네, 베토벤이 15세, 16세 무렵에 작곡한 이 작품이요. 네. 1827년에 베토벤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유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61년이나 흐른 후인 1888년이 되어서 브라이트코프 출판사에서 나온 베토벤 전집판에 뒤에 보면 보충본이 있습니다. 이런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려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지금까지 알려진 베토벤의 첫 번째 실내악 삼중주입니다. 이후에 베토벤은 피아노 삼중주, 현악 사중주 등 실내악 분야에서 많은 걸작들을 남겼고요. 그리고 변주곡 형식의 기법을 실험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잠시 후에 들으실 3악장에서 이 주제와 변주 형식은 베토벤이 평생에 걸쳐서 발전시킨 그러니까 특히 피아노 곡에서 많이 보여줬던 그런 변주 기법의 초기 실험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원자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곡을 헌정했던 베스터홀트 가족과의 관계는 베토벤이 귀족 후원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트슈타인 백작이나 리히노프스키 공작과의 관계로 발전하는 어떤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룻과 바순 이 굉장히 특이한 조합을 통해서 베토벤이 관악기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게 됐고 나중에 베토벤의 그 많은 위대한 교향곡들과 협주곡들에서 관악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우리에게 베토벤을
신은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일대기를 보니까 이렇게 플루트와 바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고민했던 시기가 네. 결과적으로 엄청난 대작이 나중에 나오기 전에 그것을 활용하는 빌드업. 네, 나중에 이제 베토벤의 교향곡들이나 피아노 협주곡 특히 또 바이올린 협주곡 보면 이 플룻의 역할 그리고 바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베토벤 피아노, 플루트, 바순 위한 3중조 3악장으로 이루어졌죠? 네, 3악장이 이 당시의 형식이었는데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1악장은 알레그로인데 명료한 소나타 형식을 따르면서도 도입부터 에너지가 넘칩니다. 급상승 음형이라고 하는 만하임 로켓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만하임 로켓이 무엇이냐면 이 고전 시대 베토벤 당시 시대에 음악적인 어떤 수사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아르페지오로 음정들이 상승하는 어떤 형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을 사용하면서 플룻과 바순이 대화처럼 이어받게 되고 이 베토벤이 작은 소재를 발전시켜서 거대한 구조를 만드는 능력, 그러니까 이것을 이 어린 시절에 실험하고 있었던 그런 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악장 아다지오는 굉장히 서정적이고 내면적인 분위기로 전환이 됩니다. 슬프기도 한 것 같으면서도 마치 감정을 읊조리는 듯 천천히 흐르고요. 그리고 왠지 열린 종결입니다. 이 시대에는 열린 종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음 악장을 위한 정서적인 어떤 다리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3악장은 안단테 알레그로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주 형식이 실험되고 있습니다. 또 피아노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기교적인 색채를 드러내고 전형적인 이 시대 변주곡답게 중간에는 단조의 변주도 등장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운동감 있는 종결 방식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베토벤이 바순과 플루트를 위해서 작곡을 할 이 시점에 이 베토벤의 음악 여정에 또 전환점이 된 만남이 있습니까? 네, 1790년에 베토벤에게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찾아옵니다.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하이든이 런던 공연을 위해서 비엔나에서 본을 경유하게 되면서 베토벤과 처음 마주치게 됐습니다. 이 첫 만남은 크리스마스의 짧은 인사로 끝이 났는데요. 1년 반 뒤에 하이든이 다시 본을 방문했을 때 지역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는 베토벤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하이든은 이 젊은 음악가를 제자로 인정하게 되는데 궁정의 후원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베토벤은 빈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 당시에 오스트리아의 빈은 최고의 음악 중심지 그리고 가장 유명한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평생의 친구 후원자 발투슈타인이 베토벤에게 이런 편지를 남깁니다. 이제 너는 오래도록 간절히 바라던 빈으로 향한다. 부단한 노력으로 너는 하이든의 손에서 모차르트의 정신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베토벤으로서는 단순한 격려 이상의 예언이었고요. 이 베토벤은 빈에서 하이든에게 배우고 어떻게 생각하면 하이든을 넘어서고 결국에 고전주의의 어떤 끝을 장식하면서 후배 작곡가들에게 낭만주의의 문을 연 인물이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뭐 물어볼 건지 아시죠? 어떤 거요? 확실하게 그러면 네. 하이든을 베토벤이 뛰어넘은 겁니까? 그거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마다 다르겠죠. 네. 그 저희가 하이든 교향곡 소개 드릴 때 네. 굉장히 하이든의 유머러스한 면, 천재적인 면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제 그 경중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시면서 판단해 보시죠. 이렇게 또 열린 결말로 네. 이렇게 심심하게 갈 겁니까? 아니 태양사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좀 말씀하셨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저 베토벤 사랑해요. 야, 이 모차르트와 동시대 네. 활동을 했고 네. 또 베토벤의 스승은 하이든이었고 네. 또 이런 예언은 발투슈타인이 했고 네. 그러니까 한 음악가가 만들어지는데 정말 많은 사연과 만남과 후원과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베토벤이 만약에 그 전 시대나 그 좀만 뒤의 시대에 태어났어도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못 만나고 또 이제 음악적 경향이라는 게 예. 있기 때문에 그의 성향과 또 안 맞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 그 좀 비교적 못된 아버지를 만난 것조차 이 모든 서사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는 상처를 많이 받았겠지만 미래 청중들에게는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착한 아버지를 만나고 이들을 못 만났다는 것보다 못된 아버지를 만나고 이들을 만난 게 더 그 음악 팬들에게는 결과적으로는 아름다운 일이. 예,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피아노 플루트 바스누야 3중주 이제 3악장을 들어볼 텐데요. 감상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이 작품 진짜 전악장이 다 너무나 아름답고 또 베토벤의 초기 작품인 만큼 베토벤의 후반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감정적이고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이 초기작인 만큼 형식미가 간결하면서 어떤 즐거움들이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막장은 변주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제와 함께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상해 보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플루트 바순을 위한 3중주 G장조 3악장을 레방 프랑스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플루트 바순을 위한 3중주 G장조 3악장을 레방 프랑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8599님, 베토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도 이렇게 따뜻하고 환한 음악을 작곡했다니 대가는 역시 다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두 개 메시지 좀 읽어주시죠. 네, 서진아님, 정경님, 정태양님 환상의 콤비 화요일 목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베토벤을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진숙님 이 곡은 밝고 즐겁네요. 베토벤도 행복한 순간이 있었길 바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너무 베토벤의 어두운 부분만 이야기했나요? 그러게요. 이게 어린 시절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아버지 얘기가 좀 강하게 느끼셨는지 어쨌든 이 곡의 분위기가 또 밝고 즐거워서 여러분들 베토벤 유년기의 동심을 또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베토벤이 대단한 게 이 바로크 고전도 거의 섭렵했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해야 되겠죠, 당연히. 예. 선배 작곡가들의 어떤 것을 흡수하고 또 그 스타일을 충실하게 구현해내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곡의 작곡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딱 눈 감고 듣는다면 네. 누구 작품 같아요? 당연히 모차르트라고 딱 단편적으로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어떤 점에서는 하이든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죠. 이 모차르트와 하이든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쾌활함과 네. 또 즐거운 모습. 예. 네.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모차르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좀 길어요. 이렇게 프레이즈가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어떤 약간 노골적인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좀 모차르트가 조금 더 간결하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거. 모차르트는 아무리 슬퍼도 네, 그 표현을 네. 말씀하신 대로 짧고 기쁘게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딱 쿨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예, 있죠. 근데 확실히 베토벤은 그러니까 뭐 찝찝하다기보다는 맞아요. 뭔가 그래도 할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고. 모차르트도 변주곡이 있지만 이 베토벤의 이 변주곡 스타일을 막 실험하고 하는 것이 어린 시절이다 보니 아직은 조금 정리가 덜 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이 곡을 통해서 베토벤의 좀 색다른 모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보다 네. 조금 더 젊고 네. 또 이 밝고 환한 분위기의 느낌을 만끽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베토벤의 피아노 플루트 바스를 위한 3중주 G장조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악장 들려드렸는데요. 네. 1악장과 2악장도 좋지 않습니까? 2악장 꼭 들어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너무 아름답거든요. 우리 태양선님 2악장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베토벤의 초기 작품 만나고 있는데요. 네. 혹시 레봉 프랑스 연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레봉 프랑스에는 프랑스의 바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연주 단체고요. 네. 프랑스 출신의 세계 정상의 목관 연주자들로 구성된 앙상블입니다. 멤버로는 뭐 플루세는 에마누엘 바위가 있고 또 피아니스트 에릭 르사주가 함께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최정상의 앙상블을 이루면서 프랑스 음악뿐만 아니라 베르디나 브람스 같은
있는 다양한 음악 그리고 현대 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연주하고 있어서 이 팀의 연주를 골라봤습니다. 음악학자들 이 작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많은 평론가들이 이 작품에서 모차르트의 강한 영향을 지적을 합니다. 베토벤의 초기 작품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하이든이나 모차르트의 양식을 학습하고 또 흡수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악학자 마틴 쿠퍼라는 사람은요, 베토벤이 15세 작곡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완성도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작품에서 베토벤 특유의 그 동기 발전 능력, 그러니까 하나를 제시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가에 대한 초기 형태를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베토벤이 고전주의의 전통을 흡수하면서도 자신만의 음악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평가되는 작품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저도 이렇게 앨범을 내보면 그 처음에 2011년으로 기억하는데 네. 어제 우연히 이제 음악을 듣다가 자연스럽게 곡이 흘러나와서 네. 14초 만에 껐거든요. 도저히 못 듣겠는 거예요. 와, 내가 왜 2011년에 이렇게 촌스러운 편곡과 이렇게 어두운 발성으로 내가 노래를 했다고 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저는 베토벤이 지금 만약에 이 작품을 보면 어떤 생각 가질까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작곡가들 중에 막 어릴 때 작품 막 없애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도 아까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베토벤이 세상에 내놓지 않았어요. 네, 네. 그렇죠. 누군가가 지금 찾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 지금 어디에 고이 박혀 있던 걸 네. 찾아내서 출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베토벤이 싫어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냥 살다 보니까 바빠서 조금 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출판을 잊었겠죠. 막 교향곡, 현악사중주, 피아노 소나타 막 이런 거 쏟아내고 있는데 언제 또 뭐 15, 16대 작품까지 또 꺼내서 그랬을 거예요. 베토벤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저는 왠지 모차르트라면 그럴 것 같은데 네. 베토벤은 왠지 차곡차곡 차곡차곡 뭐 그냥 느낌이 숨기고 또 이렇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즐겁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작품입니까? 다음 주는 이제 또 실내악인데 네. 피아노 3중주예요. 아니 오늘도 잠시만요. 아니 지금 우리 피아니스트 정태영 선생님 그 원 직업이 오페라 코치인데 네네, 그렇죠. 너무 편해하는 거 아닙니까? 편해합니다. 다음 주에 피아노 트리오, 바이올린과 첼로와 함께하는 이제 작품인데 와. 저희가 뭐 드보르작도 예전에 들려드린 적이 있고 다양한 피아노 트리오 들려드렸는데 네. 내일 정말 다음 주에 정말 너무너무 좋은 피아노 3중주 들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추계예술대학에서 오페라 라보엠 하시느라 네, 고생이 많으신데 네, 수고하시고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운 여름에 더위 조심하십시오. 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태양샘 보내드리면서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 테마곡 피아니스트 랑랑, 러버트 지글러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